그 일단 열심히 하는 척 합시다. 열심히 하는 척. 자, 29페이지. 계약의 성립. 자, 우선은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 되어 있거든요. 자, 오른쪽에 보는 읽어볼 필요 없고, 청약은 진하게 써놨죠.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그 다음에 이번에 내려오면 청약의 유인이 진하게 써놨죠. 그 밑에다가 추상적, 비확정적 의사의 통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정신 챙기라. 자,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유인은 추상적, 비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의사의 통지. 이렇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번에 의사 실현에 의한 예금 계약의 성립 요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은행에 10억을 예금을 합니다. 요렇게. 그럼 예금을 하면은 예금하겠습니다. 청약 받겠습니다. 승낙. 예금 계약이 성립하거든요. 그럼 언제 성립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우선은 은행 직원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가면 앞에 직원이 있죠. 그죠? 주로 아가씨인가 아줌마가 모르겠다만 하여튼 있잖아요. 그럼 요 아가씨가 10억을 받아요. 수령. 그 다음에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이렇게 3단계가 나눠져 있다고. 돈을 받고 다 세고 확인. 그 다음에 은행으로 송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어느 단계에서 예금이 성립할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천지도 모르고 은행 가지고 무조건 주문만 그냥 되고 이래서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게. 언제? 찍어라 찍어. 그래, 확인입니다. 확인. 확인을 하는 순간 예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요 A가 평소에도 생긴 꼬라지가 돈에 대한 욕심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확인은 했는데 은행으로 입금하지 않고 지가 홀라당 먹었습니다. 삥땅을 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법적으로 하면은 횡령을 해버렸다고. 자, 그러면 은행은 갑한테 10억을 나중에 내줘야 할까요? 맞습니까? 왜? 예금 계약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알겠죠? 자, 확인만 되면은 성립이 돼버려요. 그럼 은행은 갚아야 할 책임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입금을 하지 않고 떼먹어도 은행은 10억을 책임집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은행에서는 뭐합니까? 수사 의뢰하겠죠. 요걸 잡으려고. 그죠? 그래서 A는 도망가서 하와이 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만 되면은 예금 계약은 성립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자, 밑에 2번이 이제 중요하죠. 그 할배 사건 들어봤나요? 할배 사건. 자, 갑이 할배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조심해라 조심. 할배. 자, 할배가 서정면에 자연녹지 100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서정면 그 바닷가 보이는 데 있잖아요. 그죠? 제가 울산에 다른 거는 몰라도 서정면은 잘 압니다. 왜 부산에서 기장하고 경계선이 있거든. 기장 쪽에 제가 자주 간다고. 그 제자들이 좀 있어갖고. 거기 조금만 넣으면 서정이잖아요. 그죠? 카페가 쭉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야산에 보면은 자연녹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바다가 보이고. 전원주택지로 최고입니다. 거기가. 자, 그래서 요 1000평을 을이 살라고 합니다. 을은 네 성이 먹고 하니까 개다. 이래 됐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개발 업자. 사람이 눈치가 빨라야지. 눈치가 빠른 사람은 민법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80점입니다. 실전에 갔을 때. 그죠? 그 개 이러면 진짜 도구인 줄 알고 이래서 하면 안 되지. 제가 쓰기 싫어가지고 개 이랬었잖아. 개발업자. 자, 그래서 할배한테 갑니다. 3월 1일 날. 그래서 교섭을 합니다. 교섭. 그래서 오랜만에 할배한테 찾아가 잘 보이기 위해서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할배 만나가지고 할아버지 꼭 토지를 사고 싶습니다 하면서 108배를 탁 했습니다. 네? 108배. 할배 완전 감동 먹어봤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평당 50만 원에 니한테 계약서 한 달 뒤에 써줄게. 이래 됐어. 그러면 한 달 뒤에 지금 계약서를 쓰기로 예정이 돼 있죠. 자, 어른 이제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한 달 뒤에 1000만 원 쪽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가지고 개발해가지고 평당 200만 원에 팔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 그러면 어른 미리 준비를 합니다. 개발을 하려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포크레인 빌리고. 그럼 준비하면은 준비 비용이 들어요. 포크레인 빌리는데 1000만 원 들었다 칩시다. 아시겠죠? 1000만 원. 자, 그래 놓고 이제 또 견적서도 좀 받아봐야 되겠죠. 또는 제안서. 자, 견적서 의뢰 비용이 100만 원 들었다. 요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 해놓고 우리 이제 4월 1일에 할배 찾아갑니다. 말랐고 계약서 쓰려고. 그죠? 할아버지 계약서 써주세요.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랍니까? 니 같으면은 써주겠나? 이래 됐습니다. 이래 됐어. 그래서 왜요? 하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몇 달 전에 네가 내 앞에 지나와서 내를 째려봤잖아 하면서. 그래서 거절해버렸습니다. 자, 이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명칭을 뭐랍니까? 계약교섭의 중도 파기. 뭐라고? 계약교섭의 중도 파기랍니다. 파기. 이렇게. 그럼 파기가 돼보면은 계약이 불성립으로 돼버리죠. 그죠? 성립이 된다, 불성립이다, 불성립이에요. 그럼 을이 지금 손해봤잖아요. 할배를 믿고 지금 1100만 원 투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 할아버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535조를 적용시키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535조가 제목이 뭐더라?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근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능을 전제로 한다. 들어봤나요? 그래서 이거는 원시적 불능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535조는 적용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750조를 적용시켜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750조가 불법행위입니다. 할아버지가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불법행위로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른 할아버지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요거는 청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요거는 계약 성립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요거는 받아낼 수 없다. 아시겠죠? 그 다음 또 할아버지가 을의 얼굴을 보더만 인격적 모욕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의 얼굴을 보더만 니는 양복 입고 절할 때는 몰랐는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개만도 못생겼네 이래 됐어. 그래서 을은 정신적인 충격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입원비가 치료비가 200만 원 들었습니다. 정신적 손해라 그러죠. 이걸 위자료로 합니다. 자, 요것도 할아버지한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거 할 것도 없어요. 간단하대. 자, 뒤로 넘겨봅시다. 자, 동시이행 항변권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금부터 동시이행 항변권. 올해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오면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렵다고 536조 동시이행 항변권. 자, 우선은 기본관계가 잘 돼 있어야 돼. 자, 갑이 을하고 1억에 매매를 합니다. 자, 3월 1일 날 매매했고 4월 1일까지 중도금을 주기로 했고 5월 1일 날 잔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요 그림이 항상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잔금을 지급할 때는 값도 뭐 해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고 잔금 지급은 동시 이행 관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도금하고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선후 관계입니다. 선후 관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5월 1일 날 자기가 소유권 이전하고 잔금을 청구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행하지 않고 잔금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줘야 합니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다. 이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항변권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을이 세 마디로 조지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이전하지 않고 청구에 들어오면은 갑은 뭐라 할까? 네가 이전해야 잔금 주겠다. 이전할 때까지 못 주겠다. 네 이전하는 거하고 잔금 주는 거하고 같이 하자 하면서 거절한다. 이거를 동시행 항변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중도금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른, 네가 이전할 때까지 중도금을 거절하겠다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래서 중도금에 대해서는 항변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잔금에 대해서는 항변권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항변권의 기능이 뭐냐 이 말입니다. 자, 하나는 거절을 해도 이행지체를 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행지체 책임 면제 기능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갑이 이전하지 않고 잔금을 청구했을 때 을이 잔금을 안 줘도 되죠? 그럼 잔금을 안 준다고 해서 이행지체에 빠진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그래서 항변권을 가지고 안 주면 이행지체가 면제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상계 금지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외우라고 했는데 기억이 날까? 혹시 자,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는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있다. 요거는 외우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다? 그래 하면 안 되지. 저게 아버지 맞나?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자상하지 못한 거 보니까 뭔가 수상하네. 됐죠? 자상하지 못하니까 수상하다. 요거는 외워버리면 끝입니다. 끝이라. 옛날에 이게 지문에 몇 번 나왔을 때 어떤 학생은 이해를 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은 싹 다 틀렸습니다. 제가 시킨 대로 외운 사람은 다 맞춰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 자상하지 못하다, 수상하다.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그죠? 일단은 지문은 100% 상계하지 못한다. 이리 나와요. 지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100%가 옳은 지문이야. 왜? 자상하지 못하다. 그 말은 상계하지 못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수상하다.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낸다고 지문에 제가 썼을 뿐이지. 그래서 실제 지문에는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상계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상계할 수 있다. 이게 옳은 지문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낸다니까. 자, 자상하지 못하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재판에서 재판상의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자, 갑자기는 이전하지 않고 잔금 소송을 해버렸습니다. 소송.
그럼 소송을 갑이 했죠. 원고. 어른 당했죠. 피 받죠. 그래서 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분류하느냐. 자, 소송 밖에서 기능은 항변권을 주장 안 해도 기능이 생깁니다. 즉, 항변권이 존재만 해도 기능이 생겨요. 이렇게. 자, 여기 한번 응용해 봅시다. 자, 갑이 이전하지 않고 잔금을 청구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소송이 아닙니다. 청구에 들어왔을 때 을이 항변권을 주장해야 이행지체를 면한다. 그러면 틀렸다고. 항변권이 존재하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이행지체가 면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재판에서 기능이 생기려면은 반드시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주장. 왜? 여러분이 요거는 그냥 상식입니다. 자, 법원이나 재판이나 판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사건을 판사나 재판에서나 법원이나 사건을 정확하게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지. 당사자가 주장해줘야 알잖아요. 주장해주고 그걸 보고 재판해준다고. 그래서 항상 재판에서는 주장해야 됩니다. 알겠죠? 주장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전하지 않고 잔금 소송을 했을 때 자,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판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 자, 주장을 하면은 기능이 이제 생기겠죠? 자, 그러면 주장을 하면 만약에 갑이 잔금 이전하지 않고 잔금 소송을 했을 때 을이 판사 앞에서 판사님 저한테는 항변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판사는 어떤 판결을 할까요? 이전도 하고 잔금도 지급해라. 같이 하라. 그럼 같이. 그거를 무슨 판결을 한다? 기억납니까?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이렇게 불러요. 서로 교환해서 이행하라. 아시겠죠? 그러면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보겠습니다. 안 했어. 그러면 주장을 안 하면 판사는 항변권이 없는 것으로 재판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을이 갑에게 잔금을 줘라 이렇게 나와버려요. 판결이.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원고가 이겼죠. 그럼 을은 소유권 이전도 못 받고 잔금을 주고 이리 돼본다고. 그래서 주장을 안 하면 원고가 이겨버려죠. 그래서 원고, 전부, 성소 판결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상환 이행 판결은 서로 이행하죠. 그럼 일부는 이겼고 일부는 진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 하느냐. 원고, 일부 성소 판결. 아이고 선생님 판결 제목도 알아야 됩니까? 유일하게 판결 제목까지도 기출이 몇 번 됐습니다. 자, 요 두 개는 주장 안 해도 기능이 생기고 재판에서는 주장해야 기능이 생긴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중도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자, 중도금에는 항변권이 없다 그랬죠. 그럼 항변권이 없음에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자,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준 거 아닙니까? 여기는 항변권으로 정당하게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항변권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지급을 안 했죠. 그래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뭐가 돼버린다? 이행지체에 빠집니다. 그럼 이행지체에 빠지면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가 중도금을 계속 개기다가 요 이제 피금 있잖아요. 앞으로 제가 피금 중에는 개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중도금을 안 주고 개긴다 하다가 5월 1일까지 개겨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중도금을 5월 1일까지 개겨버리면 5월 1일부터는 중도금조차도 이전과 동생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는 선후관계, 여기부터는 동생관계. 그러면 여기부터는 중도금도 항변권을 가지고 지급하지 않았죠. 그러면 여기는 이행지체에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그러니 지연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판례가 최종적으로 6월 1일까지 개겼습니다. 이렇게. 잔금도 6월 1일 날 줬고 중도금도 6월 1일 날 줬어. 그러면 잔금은 원금만 줘도 되죠? 왜? 잔금을 안 주더라도 이행지체가 안 되잖아요. 그 지연이자가 가산 안 되죠? 그러면 잔금은 원금만 주면 되고, 자, 중도금은 어떻게 주면 됩니까? 요 구간은 지연이자가 붙죠? 요 구간은 지연이자 안 붙죠? 그러면 지연이자 붙는 구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여기 사이가 지연이자가 안 붙죠? 그럼 이거 판례 표현을 좀 기억하라고. 뭐라고 하느냐? 중도금 지급 다음 날로부터 잔금일까지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중도금 지급 다음 날로부터 잔금일까지 지연이자가 붙는다. 그렇게. 자, 여기 기초니까 이렇게 딱 해보고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자, 30페이지 한번 볼까요? 1번. 자, 동시 이행관계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손해배상 채무에 동그라미 치시고, 매도인은 원래 소유권 이전 채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손해배상 채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손해배상 채무는 원래 채무와 동일성이 있다. 이래 봐요. 따라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동생관계에 있다. 이렇게. 자, 동그라미 2번은 자, 중도금에 대해서 지연이자가 언제 가산되느냐. 그게 핵심이야. 진하게 써놨네요. 자, 중도금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쭉 읽으면 이래 있어. 중도금을 4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안 줬어요.
그럼 요 구간은 지연이자가 붙고 요 구간은 안 붙고 그걸 묻고 있단 말이야. 붙는 구간이 언제라고 진하게 써놨습니까? 중도금 지급일 다음 날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지연이자 지연손해금 이렇게 붙인다고. 자, 3번 보겠습니다. 항변권을 행사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죠.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때는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주장하지 않더라도 면한다. 이래 맞습니다. 자, 4번 자상하지 못하다.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됐죠? 자, 이번에 수령지체고 또 시험이 잘 나와요. 생각보다 수령지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5월 1일 날 잔금을 받으러 갑니다. 등기 서류 들고. 네? 자, 등기 서류 을한테 주면서 잔금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을이 잔금을 주기 싫으니까 등기 서류를 수령을 안 합니다. 그걸 뭐란다? 수령지체.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잔금 주기 싫으니까 갑이 들고 온 등기 서류를 안 받고 수령지체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갑이 다음 날 어차피 을이 어제 안 받으니까 이제 등기 서류 가지고 가지 않고 그냥 잔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여전히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없다? 아, 있다.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 구조를. 자,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서류 들고 을한테 간다. 그래서 서류를 내밀면서 잔금 달라 한다. 을이 잔금 주기 싫으니까 등기 서류 안 받는다. 그거를 수령지체. 맞죠? 자, 을은 수령지체에 있습니다. 근데 갑은 그 다음 날 어제 갖다 주니까 안 받으니까 오늘은 등기 서류 안 주고 을한테 가가지고 잔금을 청구했어. 그럼 을은 여전히 항변권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을의 항변권을 없애려면은 어제 주는 거로 족하다. 오늘도 등기 서류 줘야 된다. 오늘도 줘야 된다. 이걸 계속 제공이랍니다. 그래서 갑이 계속 제공해야 을의 항변권이 소멸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 수령지체. 자, 6번에 동시이행 항변권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항변권을 배제하기라는 특약도 유효다 이 말입니다. 자, 7번에 항변권 행사로는 채권 소멸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합니다. 유치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 유치권 들을 때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 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향을 미치려면은 채권을 행사해라. 들어보셨죠? 그게하고 똑같습니다. 항변권 행사로는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죠? 채권 자체를 행사해야 미칩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됩니다. 그 다음 8번 보세요. 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로서 매도인은 대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은 말소 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끼리는 동생관계에 있다. 들어보셨죠? 그러면 동생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금을 돌려줄 때 지연이자를 가산해요? 법정이자를 가산해요? 법정이자. 그럼 법정이자 밑에 저 같으면은 지연이자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 저 같으면 그랬었는데 그 말이지. 여러분은 저가 아니잖아요. 알아서 해야지. 알아서. 복잡하게 생각 없이 원상회복 의무로서 원금을 반환할 때는 이자를 가산하는데 지연이자가 아니고 법정이자를 가산한다. 요거는 동생관계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법정이자를 가산합니다. 그게 8번 전체입니다. 하여튼 간에 원상회복할 때는 뭘 붙인다? 법정이자. 동생관계 있냐 없냐 상관없이 붙인다고. 무조건. 자, 그 다음 동생관계 있는지 여부. 요거는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 한번 해보자.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게 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걱정 안 합니다. 왜? 다른 과목은 거의 50% 이상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과목 민법은 외우는 것이 5% 이내고 이래요 원래. 그 외우는 거는 천재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 안 한다. 자, 우선은 뭐 하냐 이거 보세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죠.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죠. 그죠? 요거는 무슨 관계? 동생관계. 첫째 시험이 잘 나오는 거를 딱 구별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근데 임차권이 등기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만약에 임차권이 등기되면은 요 임차인은 등기도 말소해 줘야 됩니다. 요거는 동생관계 아닙니다. 보증금을 먼저 줘야 말소를 해줍니다. 요거는 선후 관계입니다. 선후 관계, 동시 이행 관계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임대차단 말이에요. 임대차. 만약에 이제 전세권이다. 전세권이 소멸됐습니다. 전세권. 자, 전세권이 소멸되면은 주인은 뭐 해야 됩니까? 전세금 반환. 전세권자는 뭐 해야 됩니까?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겠죠. 목적물만 반환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전세 등기도 말소해 줘야 됩니다. 요 전체가 동생관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는 선후관계, 전세금 반환과 등기 말소는 동생관계. 됐습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나는 헷갈리는 게 인생의 체질이다 하지 말고. 그다음 세 번째. 자, 채무자가 변제하는 거 하고 채권자가 영수증을 끊어주는 거 하고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변제하는 거 하고 채권자가 음수표 반환하는 것도 역시 동시행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가 변제하는 거 하고 채권 정서를 반환한다. 요게 같은 말이 뭐라고? 차용증이라 합니다. 요거는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먼저 변제해야 채권 정서를 반환해 줍니다. 선후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 채권자가 담보를 말소해 준다. 요것도 채무자가 먼저 변제해야 채권자가 담보를 말소해 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변제하고 동시행관계냐,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된다고, 머릿속으로. 하얀 거는 동시행관계, 노란 거는 선후관계. 그렇게. 요게 이제 가장 기본기입니다. 기본기를 잘 챙기라. 자, 1번에 변제와 음수표 반환은 동시행관계. 2번에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도 동시행관계. 자, 3번은요. 자, 임대차 계약의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원상 회복과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하는 게 동시행관계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배우냐면은 동시 이행관계가 되려면 양 채무가 동일한 원인에서 생겨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원상 회복 의무는 임대차 해제에서 생겼고 손해배상 의무는 손해배상 특약을 했기 때문에 생겼단 말이야. 원인이 같다 다르다. 그래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자, 4번에 계약이 무효나 취소로 되면은 매수인은 말소해주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거를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합니다. 자, 원상회복끼리도 동시행관계지만 부당이득 반환끼리도 동시행관계 이렇게 됩니다. 자, 업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가압류나 건저당이 붙어있는 부동산을 매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만 해주면 될까요? 아니에요. 요거를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해줘야 돼. 맞죠? 그래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할 때 가압류가 붙어있다, 건저당이 붙어있을 때는 요 두 개를 말소해주는 것도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관계다. 제일 쉬운 건데 여기 보세요. 자, 갑이 땅 주인입니다. 땅 주인. 을이 땅을 빌렸습니다. 임차인.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땅에 대한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그럼 을은 지상물을 강제로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걸 뭐랍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 자,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면 요 집에 대해서 즉시 매매가 성립합니다. 맞죠? 그러면 집을 기준으로 보면은 임차인은 파는 사람 아닙니까? 맞죠? 요 임대인은 누구? 사는 사람이고 이리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얘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해서 매매가 성립됐다 그거밖에 없지 일반 매매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럼 매매에서 매도인은 뭐 해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매수인은 대금 지급. 그게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6번. 너무 쉽다. 자, 7번. 자, 세금을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습니다. 요건 좀 특이하죠. 자, 원래 양도세는 매도인이 내야 맞잖아요. 근데 매수인이 내기로 특약을 했으면 매수인이 양도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매수인의 양도세 납부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동시행관계다. 이게 특이하단 말이에요. 기억하시고. 자, 8번에 영수증 여부는 동시, 채권 정서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또 변제와 저당권 말소, 이게 담보 말소죠. 담보 말소도 선후, 채권 정서도 선후. 자, 11번에 임차권 등기가 됐죠. 그럼 보증금 반환과 등기 말소도 선후 관계. 12번에 이거 오늘 하면 5번째 하는데 한번 읽어봐라. 미안합니다. 몇 번째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어. 그럼 100번째 한다 이러면 우리를 축구로 하는 것 같다. 이런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재미로 합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을이 돈을 빌려주고 건저당을 잡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갑이 돈을 안 갚아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요게 병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하고 병이 낙찰 대금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럼 이 낙찰 대금 중에서 을이 배당을 받겠죠. 그죠? 배당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무효가 돼버렸다. 이래 나옵니다. 뭐가 됐다고? 무효. 우리가 무효가 되면은 받은 걸 돌려줘야 돼. 그걸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을은 뭐합니까? 배당금을 반환해야 되겠죠. 그럼 누구에게 반환합니까? 병한테. 병이 배당금을 납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병은 말소 해줘야 되겠죠. 말소는 누구에 대해서 해야 됩니까? 갑에 대해서 해줘야지. 원래 갑이 주인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배당금 반환은 병에게, 말소는 갑에게. 이행의 상대방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래 보는 거예요. 12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맨 밑에 보세요. 병존적 채무인수 찾았나요? 자, 그 밑에다가 따라서 보세요. 면책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자, 인수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그 네 개 중에서 병존적 채무인수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 그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걸 외우라 이 말입니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자, 제3취득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제한이 없다. 자, 제3취득자를 한번 봅시다. 제3취득자. 그 제3취득자 옆에다가는 매년 99% 출제된다. 99%. 몇 프로? 99%. 자, 539조 이하. 항상 그려왔던 그림 따라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놓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1억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1억을 공짜로 받기로 했습니다. 자, 갑이 요청을 해요. 을한테 내가 토지 줄 테니까 1억은 병한테 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갑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요약자, 승낙을 했기 때문에 낙약자, 병은 수익을 하기 때문에 수익자. 이래 부릅니다. 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법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법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개념이 없습니다. 그건 학자들이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놈이다 말이에요. 제3자. 자, 우선은 우리가 보통 을한테 토지가 넘어왔다, 병한테 또 넘어갔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3자는 이분입니다. 이분. 아시겠죠? 자, 이분하고 이분은 전혀 달라요. 자, 이분은 매매 후에 들어왔어. 요거는 매매 당시에 존재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제3자는 이놈이에요. 이놈.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특이하다. 이게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특이하다. 특이하다. 자, 그럼 2번 한번 봅시다. 자,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제한이 없다 해가지고 2번에 보시면 일정한 부담 하에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요 사람이, 그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렇게. 뭐 해야? 수익의 의사표시. 이렇게. 수익의 의사표시. 자, 그러면 갑과 을이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로 하는 계약. 그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러면 이게는 실제 이익도 있고 권리도 있단 말이야. 그럼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시켜 주기로 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때 병한테 의무도 좀 주면서 권리도 준다. 그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제3자에게 일정 부담 하에 권리를 부여하기로 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자, 3번 보세요. 채무 면제를 시켜주기로 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을 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자, 여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이득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 맞죠? 자, 그러면 이 을이 원래 병한테 1억을 받을 게 있었어. 그런데 을이 하는 말이 갑으로부터 토지는 넘겨받고 그러면 내가 병한테 1억 받을 거 있는 거를 면제를 시켜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병한테 1억의 이득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서 채무 면제를 해주기로 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번은 뭘까? 자,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후에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은 1억에 대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제3자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갑과 을은 계약 내용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소멸을 시킬 수도 없다. 들어보셨죠? 이렇게 변경. 자,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권리를 취득한 다음에는 갑과 을 당사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변경할 수도 없고 소멸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면 변경해도 안 되고 소멸시키도 안 되는데 변경시키고 소멸시켰다면은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 표현을 읽어보세요. 표현. 자, 3번에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것은 안 되죠. 변경 소멸시키는 것이 안 되는데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단 말이야. 안 되는데 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즉 여전히 변경 소멸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4번 제3자의 지위. 자, 그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3자 지위. 자, 우선은 요 병이라는 사람을 한번 정리를 합시다. 병. 요놈의 병. 자, 우선은 이 병이라는 사람은 첫째, 당사자가 아니에요. 맞죠?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절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자, 취소가 되면은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절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자, 해제가 되면은 생기는
원상 회복에 절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자, 유일하게 제3자가 할 수 있는 게 손해배상 청구 요것밖에 안 됩니다. 제3자. 자, 그래서 제3자는 조매매를 취소도 할 수 없고 해제도 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없고 이래요. 오로지 뭐만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그 기침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정신체력으로. 이게 졸리면 한 번씩 크게 문소리 해보야 그죠? 정신이 많이 들거든.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요거. 자, 이거 보세요. 자, 을이란 사람이 미리 5천만 원은 지급했습니다. 원래 1억을 지급해야 되죠. 그런데 반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넘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가 넘어왔으면 을이 1억을 원래 다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중도금만 지급해서 나머지 잔금을 지체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그대로 나와 똑같이. 원래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받으면 1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중도금만 주고 잔금은 안 주고 있다고. 잔금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무 불이행하면 어떤 놈은 해제하고 어떤 놈은 손해배상 청구하죠. 자, 해제는 누가 한다? 병은 절대 안 됩니다. 해제는 갑이 합니다. 갑이 해제를 한다. 그 병 이놈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이거 작년에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똑같이 손해배상 청구. 자, 그래서 을이 토지는 받았는데 잔금을 채무 불이행하면은 해제는 갑이, 손해배상 청구는 병이 이렇게 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해제했다 칩시다. 자, 해제가 됐으면 받은 게 있다면 원상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면 을은 토지를 돌려주면 되네요. 맞죠? 근데 돈 받은 인간은 갑이 아니고 병이 5천을 받았잖아요. 그럼 시험에 병은 5천만 원 반환해야 된다. 그럼 큰일 난다고. 병은 원상 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갑이 5천만 원 반환해야 됩니다. 갑이 반환하고 병한테 받아내든지 그건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해제를 하면 토지를 원상 회복, 그죠? 5천만 원을 병이 원상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갑이 원상 회복이 된다. 그럼 똑같이 해제가 아니고 취소가 되어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취소. 자, 취소는 누가 한다? 갑이 한다. 손해배상 청구는 누가 한다? 병이 한다. 똑같아요. 해제하고. 그리고 취소가 되면은 받은 게 있다면 돌려줘야죠. 이거를 부당이득 반환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을은 토지를 부당이득 반환하면 되잖아요. 근데 받은 놈은 병이죠. 그 병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5천만 원 돌려줘야 한다. 큰일 난다. 누가? 갑이 부당이득 반환으로 5천만 원 반환해야 된다. 그렇게. 됐습니까? 다른 거 할 것도 한 개도 없다. 자, 동그라미 3번, 4번을 체크하세요. 5번은 조금 전에 했습니다. 5번. 저 끝에 5번 있잖아요. 30페이지, 그죠? 제 위에 5번 거 했거든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읽어봐라. 정확하게. 자, 아는 게 이제 4번에 3번, 4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요 제3자는, 여기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일반 제3자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통정허위 표시가 됐을 때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통정허위 표시가 있을 때 여기가 병이 선의일 때도 보호가 안 된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입니다. 3번. 자, 여기서 제3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걸 응용할게요. 앞으로 보세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자, 갑하고 을이 병을 위해서 가장매매했어. 그럼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가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선의야. 그럼 갑과 을은 무효로서 선의의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래 해야지. 요 선의의 병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여기는 보호된다. 여기는 보호 안 된다. 축구야. 국어가 안 돼. 국어. 정신차리라고. 자, 선의의 병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는 보호된다. 이게 보호 안 된다고. 그리고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선의의 병이 1억을 청구하더라도 을은 1억을 줘야 된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게 보호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은 가장매매 무효로 선의의 병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 보호 안 된단 말이에요. 대항할 수 있으니까 선의의 병이 1억을 청구해도 지급해야 된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오케이? 이게 딱 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여러분이 지문을 봤을 때 조금 변형을 시켜도 답을 낼 수 있다고. 안 그러면 의리부랭이 알면은 조금만 틀어버리면 멍하니 이래 됩니다. 정확하게. 한 번 더 봐보자. 자, 선의의 병이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선의의 병이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말은 갑과 을은 선의의 병한테도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선의의 병이라도 1억을 청구했을 때 을은 지급해야 된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 됐다. 자, 잘한다. 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4번. 자, 제3자가 낙약자를 기망한 경우에 제3자 사기인지 그거는 맞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요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사기를 쳤어. 을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을이 병을 위해서 매매를 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사기를 칠 때는 제3자 사기에 해당된다고.
그럼 제3자가 사기쳤으니까 을은 무조건 취소다, 알랄 취소다, 알랄 취소. 아니, 상대방이 사기쳤을 때는 무조건 취소, 제3자가 사기를 쳤을 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취소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는 해당된다고. 이 사람이 사기치면은 다른데 제3자 사기처럼 처리한다고, 똑같이. 그러면 제3자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을하고 갑하고 계약했죠? 그러면 제3자 사기로는 원래는 을이 취소를 못해요. 근데 제3자 사기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을은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처리한다고.